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칸트가 지금까지의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대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암과 경험이 생성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밝힌 학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존재론부터 먼저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식론적 담론은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외부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유를 통하여 경험과 인식이 생기는지 그 근본 작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학자가 없는데요. 하이데거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쪽은 90쪽 마지막 단락이네요. 이러한 단초에서 인식현상을 아무리 잠정적인 주제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미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암묵적으로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인식작용은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의 한 존재 양상이어서 그 존재적 기초를 이 존재 틀 속에 가지고 있다. 인식작용은 세계 내 존재의 한 존재 양식이다 라고 하는 이 현상적 실상에 대한 이런 지적에 대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식작용을 그렇게 해석하면 인식 문제는 말소된다. 인식작용은 주관이 초월할 때 비로소 세계에 도달하는 것인데 인식작용이 이미 그 세계에 몰입해 있다고 전제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또 더 물어져야 하는가? 이렇게 표명된 후자의 반문 속에서는 현상적으로 증시되지 않은 구성적 입장이 다시 출현한다. 그러나 이것을 도외시하더라도 대관절 어떤 법정이 인식작용이라는 현상 자체와 인식하는 자의 존재 양식 이외에 별도의 인식의 문제가 과연 성립하는가, 또 어떤 의미에서 성립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가.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식작용에 대해서 연구한 인식론자들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의미에서 현존재의 근본들이 세계 내에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작용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의 명확한 원리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본인이 이런저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세계 내 존재가 현존재의 어떤 근본 틀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인식작용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미 현존재가 근본적으로 외부하고 밀접하게 관련과 혹은 연관을 맺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사유들은 모두 헛수고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체와 객체, 인식하는 주관과 세상은 별개로 지정해 놓고요. 둘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하이데거는 인식론의 이런 입장을 어디에서 명석판명하다고 그 근거를 둘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인식작용에 대해서 따지는 것을 법정의 문제에 놓고 보자고요.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키는 곳이 법정이잖아요. 그래서 법정을 예로 든 건데요. 그래서 법정에 비추어서 인식작용의 근본 전체, 주체와 세계가 분리된 것, 이를 통해 서로 작용하는 것, 이것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형성되고 성립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이데거가 묻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인식작용 자체의 현상적 실상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확인되어야 할 것은 인식작용 자체가 현존재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미 세계에 몰입해 있음에 선행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몰입해 있음은 우선 순전한 전제자를 고정된 시선으로 망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세계 내 존재는 배려로서는 배려된 세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인식이 전제자의 관찰적 규정으로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계와의 배려적 교섭의 결행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무엇을 만들거나
무슨 일에 종사하는 따위를 중지할 때 배려는 이제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는 내 존재의 양상으로, 즉 곁에 단지 머무를 뿐이라는 양상으로 바뀐다.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존재자를 단지 그 순전한 형상에서 만나게 하는 세계에 대한 이러한 존재 양식을 근거로 해서 또 그러한 존재의 양식의 양상으로서 그렇게 만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관조가 가능하다. 이 관조는 그때그때 무엇을 겨냥해서 일정한 방향을 취하는 것, 즉 존재자의 조준을 맞추는 것이다. 네,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의 인식론이 그 타당성과 명석판명함을 증명하지 못했을까? 왜 주관과 객관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보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을까? 이것을 현상학적으로 보자고요. 사태를 있는 그대로, 있는 자체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자를 볼 때, 어떤 대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어딘가에 몰입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노력해서 획득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의자를 보면 앉아 있고 싶고, 침대를 보면 누워 있고 싶고요. 컴퓨터가 있으면 글을 쓰던지 혹은 자판을 두들겨 검색을 할 거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는 터치를 하면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에 이미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인식론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갖는다, 본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러면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배려하고 있다는 것, 이거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행하는 거예요. 배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을 마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배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 컵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컵에 들어있는 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는 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물을 마시는 컵으로서 관계를 맺는 것을 멈추고, 얘를 그냥 자세히 보니까 이 수업을 위해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기에 적절한 도구이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요, 그냥 단지 곁에 머무르기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무엇을 겨냥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아니면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한 방향, 특정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조라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빼앗겼던, 즉 몰입했던 그런 관계를 잠시 끊고 이 대상을 목적으로, 이 대상을 이론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 즉 현존재가 취하는 다른 태도에 불과하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관조는 만나는 존재자로부터 하나의 관점을 처음부터 이끌어내고 있다. 그 같은 관조 자체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 곁에 독자적으로 머물러 있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양식의 머무름에서 전자에 대한 인지작용이 수행된다. 인지작용이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말을 걸고 논의한다는 수행 양식을 가지고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이 해석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인지작용은 규정적용이 된다. 인지되고 규정되는 것은 명제 속에 엄표될 수 있고, 그렇게 엄표된 것으로서 보유되고 보존될 수 있다. 무엇에 관한 엄표를 이렇게 인지하면서 보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세계 내에 존재한 방식이므로 주관이 어떤 것에 관한 표상들을 획득하는 과정으로서 해석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획득된 표상들은 내면에 보존되어 때때로 이 표상들과 관련해서 이 표상이 어떻게 실제성과 합치하느냐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관조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존재자에 대한 배려를 잠시 멈추고 그것의 관계를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태도 취함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관조라는 방식으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혹은 인지하기 위해서, 이 인식작용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이데거는 인지작용이란 것은 일종의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말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논하는 거라고, 이러저러하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저 대상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이야기하고 규정했던 것들을 기억하고요, 보유하고요. 이제 내가 기억하고 보유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 세계에 몰입해서 관계를 맺겠죠. 그러므로 하이데거는 우리가 이미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내면적으로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고요. 혹은 그것을 획득하느냐, 혹은 그것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아들인 정보, 내가 규정한 것이 지금 내 외부에 있는 대상하고 정말 잘 합치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도 썩 좋은 질문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무엇을 지향하고 포착하는 경우 현 존재는 우선 그가 갇혀있는 자기의 내부 영역으로부터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1차적 존재 양식에 따라 그때마다 이미 발견된 세계에서 만나는 존재자에 몰입해서, 즉 언제나 이미 외부에 있는 것이다. 또 인식되어야 할 존재자에 몰입해서 규정하면서 머물러 있다고 해서 내면적 영역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상 곁에 외부적으로 있을 때에도 현 존재는 올바로 이해된 의미에서 내면적으로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현 존재 자신은 세계 내 존재로서 인식하는 현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인식된 것을 인지하는 것도 포착하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획득된 전리품을 가지고 의식이라는 상자 속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며, 인지하고 보존하고 보유할 때에도 인식하는 현 존재는 현 존재로서 외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존재자의 존재 연관에 관해 단순히 알 때, 그 존재 연관을 그냥 표상할 때, 그것을 단지 사유할 때 나는 본원적 포착작용에 몰입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속의 외부적 존재자 곁에 있다. 외견상 이전에 인식된 것에 대한 존재 관계가 사라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망각까지도 근원적 내 존재의 한 변양으로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는 모든 착각이나 온갖 오류도 마찬가지다. 네,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 이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식론들은 이렇게 정신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서 우리 인간을 어떤 정신적인 것을 담는 상자나 그릇 정도로 여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레스 코기탄스 혹은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동물 혹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다른 동물들과 차이는 무엇이냐? 그냥 생각한다는 것, 사유한다는 것 말고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현 존재와 다른 존재자의 이런 존재론적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칸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상을 알 때 물 자체는 모르고 대상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의 순수 직관 형식을 통해서 받아들이죠. 이렇게 마음에 맺힌 표상들을 가지고 드디어 사유작용이 결합되어서, 오성이 결합되어서 개념이 발생되고 인식과 경험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뭐가 됩니까? 내 내면에, 내 안에 있는 그런 표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내가 보고 있는 이 영상 매체가, 혹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정말 내 안에, 내면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엄연히 나의 밖에서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 하이데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내가 규정한 거고 내 안에 맺힌 표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저 대상 외부에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외부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떤 대상들과 아무런 연관성도 관련성도 없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부에 머물면서도 그 외부에 있는 대상들이 내 내면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우리가 세계 내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을 제가 더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들 중에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생각과 사유나 나의 본래적인 어떤 모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이고 어떤 욕심들은 전혀 별개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저 물건을 사고 싶지 않았는데 내 손이 나도 모르게 클릭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이데거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뭘 하겠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인터넷을 보고 이런저런 옷들만 봅니다. 내가 얼리 어답터라고 한다면 나는 최신 가전제품이나 최신 기종의 전자기기들을 탐색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게 되고 그것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클릭해서 어떤 옷을 샀거나 혹은 어떤 기기를 샀다고 하는 건 내 생각도 그리고 내 욕심도 이미 거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보기에는요, 오늘 우리 집에 배달된 이 물건하고 나는 분명 동일하게 있지 않고 구별되게, 즉 이 물건 외부에 혹은 이 물건은 나의 외부에 존재하지만 이 물건을 통해서 내가 패션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혹은 나는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이 내면적인 것을 드러내고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나는 정말 공부를 좋아해, 책을 좋아해,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도서관에 가지 않고 책을 사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뭐 하는 겁니까? 공부나 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이 오리를 범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존재는 이렇게 분명히 어떤 대상 외부에 존재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에 함께 들어가 있는, 즉 내면과 외부 이 사이에서 애매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죠? 네, 우리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 지적한 것은 세계 인식을 구성하는 세계 내 존재의 양상들의 기초 연관이다. 여기에서 분명해진 것은 인식작용에 있어서 현존재는 현존재 속에서 그때마다 이미 발견된 세계에 대해 새로운 존재 상황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존재 가능성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과제로 될 수 있으며 학문적으로서 세계 내 존재를 지도할 역할을 떠맡을 수 있다. 그러나 인식작용은 애당초 세계와 주관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소통이 주관에 미치는 세계의 영향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인식작용은 세계 내 존재 속에 기초를 둔 현존재의 한 양상이다. 따라서 근본 틀로서 세계 내 존재를 선행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그냥 세계 내 존재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존재자들과 연관 혹은 관련을 맺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정말 간략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로 가면 갈수록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우리는 몰입이라고 하는, 내 존재라고 하는 어떤 존재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세계 내 존재라는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여타 학문들을 연구할 때 선행적으로 아니면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그 위치를 특정해 주어서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인식론은 우리 주체가, 현존재가 어떻게 세계와 관계를 맺는지, 소통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네요.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 틀인, 즉 현존재의 근본 틀인 세계 내 존재에 대해서 먼저 우선 선행적으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하이데거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기초적으로 서론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뜻이 애매하게 다가오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 읽어가면서 이 애매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험을 저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공부하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